족밥을 채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합니다. 미국과 중국 간 전방위적 대립에 이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사회가 신냉전 구도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새해 들어서도 수차례 미사일 도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국제 정세에 우리나라의 외교 안보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는데요. 올 출범을 앞두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이 무거운 숙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임성준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한국국방연구원 이호령 책임연구위원, 연세대 통일연구원 봉영식 전문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원회가 꾸려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외교안보 라인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인사들이 대거 합류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져 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MB 정부 때 하면 실용주의 외교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도 외교안보 라인에서의 어떤 실용주의 외교 이런 노선으로 가는 것인가 해서도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수석님 보시기엔 어떠십니까? 네, 윤석열 정부가 이제 곧 인수위 이 과정을 마치면 이제 곧 발족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지금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분야가 외교 안보의 정상화. 그동안에 정상화요. 네. 우리나라의 외교 안보 또 대북 정책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지금 그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국제적인 질서의 변환기에 들어섰는데 이러한 시기에 있어서 우리의 국력을 반영하고 또 우리의 역할을 이제 극대화시키기 위한 그런 외교에 굉장히 중점을 둘 것 같습니다. 그게 MB 정부의 실용주의 외교 노선을 택했다 하는 것보다는 네네. 이제 이러한 국제 질서에 맞는 그러한 외교의 틀을 만들고 또 거기에 아마 그 외교의 리더십을 상당히 발휘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아무래도 외교 그리고 다른 나라와의 국가의 어떤 관계에서도 최근에 외교만큼 중요한 게 또 통상이잖아요. 통상이라는 게 지금 사실 현 정부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업부에 이제 이 기능이 가 있거나 한데 안철수 인수위원장 같은 경우는 외교통상부의 어떤 부활 이런 것들을 주장해 왔기 때문에 이 어떤 외교 그리고 통상 그리고 향후의 산업적인 부분까지 좀 어떻게 구성이 좀 돼야 된다 보십니까? 네,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에 많이 보아왔듯이 지금 제일 그 국제 질서의 중요한 부분이 미중 갈등입니다. 그렇죠. 네. 지금 양극 체제의 정점에 있는 미국과 중국이 네. 대립하고 갈등하는데 지금 그 두 나라가 지금 전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그러한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래서 이제 무역 보복으로 시작을 했고 그렇죠. 또 중국의 어떤 그 경제력을 제한하기 위한 신기술을 좀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걸 막는다든지 그렇죠. 기술 제한들을 또 하고. 공급망을 좀 제한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이 무역 이슈, 통상 이슈가 그렇죠. 외교에 많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수단이 되고 있는 네, 느낌이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과거에 김대중 정부 때 그 외교 통상부를 발족시킴으로써 외교와 통상을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정부 체제를 갖췄었는데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이걸 또 갈라놨죠. 그래서 그동안에 외교통상부 시절에 우리가 한미 FTA도 성공적으로 발족시켰고 네. 그러한 그 역할을 했는데
지금 과거 시대처럼 외교 통상을 분리해서 외교를 할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이번 인수위 과정에서 많이 검토가 될 것 같고 또 그 인수위원장을 맡으신 안철수 위원장께서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이번에 좀 적극 검토를 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외교를 하려면은 외교 통상을 함께하는 그러한 체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통상을 외교에 붙여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겠네요.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제 인수위원회에서 과연 외교 전략, 외교 방향들을 어떻게 또 꾸려 나가느냐가 지금 중점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 아무래도 인물들을 좀 보면 MB 정부에 좀 오버랩되는 부분들이 좀 보이다 보니까 앞으로의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어떤 라인 그리고 외교안보 정책의 방향을 좀 점쳐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김성한 전 그 차관과 네. 또 김태호 기획관이 이번에 인수위원이 되다 보니까 바로 그냥 MB 때 그러니까요. 외교부 사람들이 중첩이 되다 보니까 네. 앞에 타이틀도 MB 때 실용 외교가 다시 부활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그게 그리고 또 궁금해요. 외교라 특히 대북 정책 같은 경우에는 비핵 3천을 또 생각을 하면서 대북 관계가 보다 강경 구도로 가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이런 이제 우려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저는 맥락을 좀 다시 좀 볼 필요가 있다. 어떻게 앞에서 보면 이제 좋을까요? 또 수석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우리가 지금 정부의 지난 5년간의 국제사회의 많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네. 외교 정책이라든지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죠. 일본과의 관계 그렇죠. 문제에 있어서도 갈등이 있었고. 네, 있었고 또 지소미아 문제도 있었고 맞아요. 지소미아도 있고. 또 대중 또 대중의 또 외교가 좀 너무 편향된 게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도 있었고 맞아요. 또 북한과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하면서 너무 또 북한에게 양보한 게 아니냐. 그러면서 북한 핵과 미사일이 더욱 고도화가 됐는데 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을 표시하지 않았느냐. 그렇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된 거에 대해서 이번 정부 하에서는 이제 또 들어오는 새 정부에서. 윤 정부의 하에서는 예. 이 문제를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된 거에 대해서 좀 수정과 방향 정립이 필요한 거죠. 또 그런 가운데서 미중 간의 전략적인 경쟁 관계도 보다 더 심화가 되고 이런 구도하에서 우리가 정말로 한국의 보다 국익을 위해서 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어떠한 외교 정책 방향과 어떠한 대북 정책 방향을 가져가는 게 필요하느냐 이런 좀 전반적인 큰 그림 하에서 우리가 외교 방향과 대북 정책 방향을 봐야 되는 거지 단순히 인물이 한때 이명박 정부에서 일했던 분들이 다시 인수위원이 앉았다고 해서. 됐다고 해서 그때의 그 정책이 그대로 여기서 그렇죠. 실현이 되는 재현될 것이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장하는 것도 윤석열 당선인께서 주장하는 것도 보면은 한미동맹을 다시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역대 어떤 정부에서도 한미동맹을 강조하지 않았던 정부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한미동맹을 강조를 했는데 이 한미동맹 강조하에서 정책을 어떻게 실현을 시켜왔느냐. 단순히 말로만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변화된 국제 환경 하에서의 이 한미동맹을 중점적으로 어떻게 정책을 실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맥락에서 외교 정책이라든지 대북 정책의 그 방향성이 잡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물보다는 역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들이 굉장히 또 중요하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강조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정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도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는 바뀌지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어딘가에 껴있고 관계를 맺지 않으면 안 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게 좀 여겨지는 것 같거든요. 그런 이제 경고 발언이 중국 측에서는 벌써 나왔죠. 그 시진핑 주석이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당선을 축하하는 메시지에서도 맞아요. 강조한 것은 뭐냐면은 그 윤석열 그 대선 후보가 캠페인 동안에 한국과 미국 간에는 안보 협력 그리고 한국과 중국 간에는 상호 존중을 키워드로 삼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네. 중국 측의 반응을 보면은 우리는 한 번도 한국을 무시한 적이 없다. 상호 존중을 항상 해왔다. 그리고 만약에 중국이 한국을 존중하는 주된 이유는 한미 동맹 때문이다. 고로
한미 동맹을 더 강화해야지 중국은 한국을 함부로 보지 않고 더 존중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오판이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도 전달이 되고 있죠. 사드 배치도 이것은 중국의 핵심 이익을 건드린 위협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국의 주권 행사다. 한국의 안보 핵심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수단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 이런 경고의 메시지가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확실한 경고네요. 그러니까 이제 당선 축하 메시지가 따뜻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굉장히 많이 차갑네요. 싸늘한 네. 부분이 많죠. 얼음덩어리를 보내왔어요. 예, 그냥 30년 동안 한중 수교 30년 동안에 상호 이익이 참 증대됐는데 이것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고 또 여기서 지적한 부분은 사회자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네. 한국과 중국은 이웃 국가다. 한국은 중국에서 멀리 이사 갈 수가 없다. 이런 점도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건 뭐냐면 아무리 한미동맹을 강화하더라도 네. 지정학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한국의 그러니까요. 지정학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조심스럽게 행동하라 이런 메시지가 벌써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러니까요. 해석을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은 계속되고 있고 더 심화되고 있고 또 이제 국제사회에서의 러시아 퇴출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계속 심화되고 있는데 네. 여기서 소위 한국의 실용 외교는 사실 실용 외교라고 할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국제 정치 추세가 어떤 추세인가 그 흐름에 우리가 맞춰야지 실질적인 국가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겠죠. 추세에 거스르는 외교를 한다면 계속 손해만 보게 될 테니까요. 그렇겠죠. 두 번째 고려할 상황은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냐, 2022년에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냐를 확인을 하고 그 나라에 맞는 외교와 안보 정책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호령 박사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과거의 한국이 지금의 한국하고 같지 않거든요. 지금의 한국이 과거의 한국하고 같지 않을 텐데 이것을 무시하고 예전에 이런 정책이 괜찮았으니까 이번에 집권해서 똑같이 그대로 한다. 갖다 쓴다, 이런 그거는 거는. 이제 몸이 바뀌었는데 같은 옷을 입겠다는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변화의 그 가능성을 열어둔다면은 이번에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도 소위 실용을 제대로 실현하면서도 국제사회의 흐름 그리고 한국의 국격에 거스르지 않는 외교안보 정책을 구사할 수 있다 봅니다. 네. 지금 네. 봉 박사님께서 뭐 말씀을 잘 하셨는데 네. 이 윤석열 외교가 그 앞으로 어떤 지금 방향을 가져갈 가져갈 것인가가 가져갈 중요하겠죠. 것인가 하는 거는 예. 이미 그 선거운동 기간 중에 1월 24일 날 윤석열 후보께서 직접 윤 외교의 글로벌 외교안보 비전을 발표했죠. 그때 제일 윤 외교의 앞으로의 철학과 비전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그 당당한 외교를 펼치고 튼튼한 안보를 통해서 한반도의 그 평화와 번영을 지켜나가겠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중국 말씀을 조금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우리 주변국들이 이제 강대국이고 뭐 중국은 초강대국이고 하니까 네. 자기들한테 한국의 외교가 맞춰라. 우리 따라와라. 이러한 상황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20년 전, 30년 전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죠.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됐고 또 군사력도 우리가 지금 핵은 없지만은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나라기 때문에 우리가 외교 주도권을 행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국도 우리한테 좀 맞춰야 되고 우리도 물론 뭐 중국을 배려하고 상호 존중하지만 또 일본 문제도 이제 앞으로 좀 우리가 논의하겠지만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를 주변국한테 분명히 알리면서 나가는 외교를 펼쳐야 네. 이제 우리의 그 자주적인 그러한 그 자존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주신 것처럼 뭐 이제 강한 어떤 힘을 갖고 가겠다라는 부분을 계속 외교안보 관련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계속 강조를 해왔는데 사실 늘 강조했던 부분 중 하나가 한미 동맹이었고 앞서 이호령 책임연구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한미 동맹을 강조하지 않은 정부는 없었다라고 하셨지만 이번에도 역시 강조를 했는데 이제 저희가 관심을 끄는 건 미국과의 어떤 동맹을 강조했지만 중국에 좀 소홀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지점들이 좀 보여서 뭐 지금
시진핑 주석과의 전화 통화가 아직 되지 않았잖아요. 네. 네, 이런 부분들이나 그다음에 먼저 미국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쿼드에 가입한 나라에 먼저 전화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중국이 봤을 때는 좀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윤석열 당선인이 과연 이제 친미국적으로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마 좀 보여줄 수 있는 지점일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네, 뭐 일단 전화건 순서 그 방송에선 그 부분을 많이 언급을 하면서 네.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은 코드를 가입할 것이다 뭐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전 좀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방송이 앞서 나가지 않느냐라는 과도한 해석일 수 있다는 그리고 말씀이시군요. 중국과 통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이 이전에 비해서 우리가 중국 정책과 관련돼서는 좀 다를 것이다라고 하는데 네네. 기본적으로 외교, 안보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그건 거죠. 우리의 국익 부분. 그다음에 그럼요. 얼마만큼 안전을 확고히 갖추느냐. 그게 두 개의 기준인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그렇죠. 부분인 것 이 두 같습니다. 개의 기준에 관련돼서 어떤 정부에서도 이 두 가지의 원칙에 기초해서 모든 정책들을 다 맞춰오고 여기에 위반되는 그런 정책을 만들지는 않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의 차이였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면 앞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당선자가 전화권 순서가 보면 쿼드 국가의 순서대로 네. 오늘 아침에도 인도와 전화 통화를 했기 그쵸. 때문에 사실상 쿼드의 4개 국가와 전화 통화를 다 한 거가 되는 거죠. 네, 순서만 봤을 때는 미국, 일본, 이제 호주, 영국, 호주, 인도 인도. 이렇게 다 그렇죠. 보니까 그리고 중국이 좀 지금은 현재로서는 지금 전화 통화 안 돼 있고 그리고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뭐 미중일 이런 식으로 전화를 좀 많이 돌렸다는 사실 통화를 했던 네네. 기억들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좀 이거를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말씀하신 대로 과도한 해석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네네. 한번 체크는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네네. 드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쿼드와 관련돼서 지금 정부도 그렇고 이제 새로 들어서는 우리 그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후보 당선인이죠. 당선인 예. 정부도 그렇고 예. 그 보면은 사실상 쿼드와 관련돼서 직접 가입을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 떠나서 그 네. 안에 여러 가지 협력 조치들이 있는 거죠. 그 부분과 관련돼서 다 외교부에서도 노력을 해왔었죠. 근데 그 부분을 이제 공개적으로 우리가 가입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를 놓고 이제 보는 건데 문제는 국제적인 추세가 그럼 어떻게 전개가 되어져 가고 있느냐.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서 바이든 행정부에 와서 인태 전략이 보다 확대 강화가 되고 있고 또 동맹 국가와 파트너 국가들 간의 협력 부분도 외교, 안보, 통상, 기술 모든 부분에서 같이 맞아요. 협력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도 앞에서 이제 수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외교와 안보와 통상 이런 부분이 이전에는 좀 구별이 됐다면 지금은 모든 것들이 다 통합이 되어서 한 같이 움직이고 덩어리처럼 있다는 유기적으로 거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보면은 쿼드 국가나 뭐 쿼드 플러스나 또 정보 협력과 관련돼서 파이브 아이즈나 파이브 아이즈 이제 플러스로 점차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자 협력과 관련된 게 회원 수들이 점차적으로 증대가 되고 있는 네. 거죠. 이제 그렇다면 다들 그럼 여기에 참여했던 국가들이 그럼 동맹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를 참여를 했느냐. 그다음에 또 많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우리 이미 한미 동맹으로 모든 것을 다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거기에 참여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제 굳이.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쿼드나 쿼드 플러스나 뭐 파이브 아이즈나 여기 보면 대부분 또 동맹 국가들이 같이 다자 협의도 하고 있고 네. 거기에 동맹 국가가 아닌 국가 인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왜 이런 국가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그 확대를 해 나가고 있을까를 문제를 제기를 해본다면 이미 앞에서도 말씀들을 이제 해주셨듯이 우리 국격, 우리의 위상, 또 우리의 경제적인 수준 그리고 우리가 또 세계 평화와 안전을 질서하는 데 있어서의 또 책임감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하고 또 기본적으로 이 그 기본적인 다자 협의체의 중요한 또 프레임이 자유민주주의가 기본적으로 밑에 깔려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감안을 해본다면 이제 새로운 행정부 하에서의 외교 안보 정책과 관련돼서는 이 국제적인 추세에 감안한 그런 외교 정책이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쿼드는 반드시 중국 때문에 안 돼. 뭐 파이브 아이즈도 뭐 중국이나 뭐 이런 국가들의 눈치 때문에 안 돼라는 식의 접근법은 아니라는 거죠. 이분법화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중국과는 당당하게 외교와 협력을 해야 되는 거죠. 중국도 역시 국제사회의 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외교 문제를 해결해야 돼야 될 국가이기 대상이기도 때문에 하고, 네. 근데 그런 것들도 같이 감안해서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그 국익을 보다 높이는데 플러스를 시키는데 여러 가지 계산들을 다 해보겠죠. 중국 관계도 고려를 하고 이제 그러한 맥락에서 쿼드 문제나 이런 거를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그 듭니다. 지금 우리 네, 이 소장님. 쿼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럼 쿼드의 뭐 지금 쿼드는 무슨 조약으로 형성된 그런 국제기구가 아닙니다. 네, 네. 지금 네, 미국 협의체인 주도로 거죠. 해서 네.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인도 태평양 정책을 하는데 거기에 동조하고 그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함께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를 특별히 이제 인도 태평양 지역의 이슈를 다뤄보자 해서 이제 오래전부터 얘기가 있다가 트럼프 대통령 때 이걸 좀 조금 구체화되고, 조직화했고 네. 또 바이든 정부는 이것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인데 쿼드는 결국은 그 중국이 1대1로라는 자기의 어떤 그 글로벌 정책을 통해서 주변국들을 중국으로 이렇게 좀 같이 네트워킹 하면서 중국이 중심이 돼서 중국이 가겠다라는 중심되는 거죠. 네. 그러한 데 대한 하나의 그 대항 하는 그러한 이제 하나의 프레임으로 그렇게 만들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우리가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제일 지금 외교의 어려움을 겪었던 거는 어떻게든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게 그 양쪽을 만족시켜 보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 모든 것이 흐트러졌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둘다 이제 만족시키려고 줄타기 하는 외교다, 데서. 예, 네. 뭐 눈치 그러니까요. 외교다 이제 맞아요. 이렇게 비판을 받았는데 뭐 좋은 말로 얘기해서는 균형 외교를 하겠다는데 실제 국제 정치에 있어서 균형 외교라는 거는 이거는 하기가 참 어려운 어렵죠. 그 네, 외교입니다. 균형점 어떻게 잡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저는 앞으로 그 미국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인태 정책을 강화해 나가고 또 우리가 한미 동맹의 신뢰를 이제 회복하고 하려면은 네. 쿼드에 적극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쿼드가 어떤 중국의 그런 뭐 군사적인 그런 성격보다도 네. 지금은 이러한 지역의 여러 가지 이 글로벌 이슈, 기후 변화 문제, 신기술 문제, 공급망 문제 이런 걸 다루기 때문에 네. 우선 뭐 그런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이게 쿼드가 좀 플러스식으로 조금 더 구체적인 확대되면, 조직화가 네. 될 때는 네. 우리도 당연히 참여해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거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수적이다까지 말씀을 주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중간적인 그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줄타기 같이 들리실 수 있는데 네. 쿼드가 이제 4개의 국가가 참여하는 협의체 아닙니까? 그렇죠. 미국, 인도, 일본, 호주인데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컬트 캠블 백악관의 인도 태평양 조정관이 한국의 쿼드 가입을 희망하는가 바이든 행정부는 했을 때 그렇게 적극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어요. 쿼드라는 게 넷을 뜻하기 때문에 한국이 참여하면 이름을 바꿔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다섯이 이야기했는데 그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는데 가장 그 공신력 있는 해석은 문재인 정부를 믿지 않았던 것이죠. 문재인 정부한테 쿼드 가입을 신청해도 받아들이지도 않을 뿐더러 문재인 정부의 한국이 쿼드에 가입한다 그러면 쿼드의 어떤 동질성이랄까 이런 공동 행동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쿼드 가입 문제는 한국 대선이 끝난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를 보고 미국도 거기에 맞춰서 앞서 나가겠다 이런 것을 컬트 캠블 조정관이 이야기한 것으로 해석됐었습니다. 그럼 지금쯤의 시기겠네요. 이제 당선인이 그렇죠. 결정이 그래서 됐으니까. 첫 번째는 이제 긍정적인 신호가 온 것이 바이든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대화를 원했고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쪽에서도 쿼드 가입에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적어도 언론에 보도된 건 하면. 네, 네. 근데 저는 한국이 섣불리 먼저 한국은 꼭 쿼드의 핵심 멤버가 되겠다는 이야기를 현재 쿼드 멤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서 스스로의 발목을 잡거나 자율성을 제약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쿼드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이 쿼드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를 충분히 보고 난 다음에 그 멤버십을 결정하는 것이 순서라고 보는 것이 첫째, 쿼드가 무엇을 하는 협의체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히 잡히질 않았어요.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항한다. 그다음에
글로벌 그런 기술이라든지 경제 안정화에 기여한다. 또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협의한다. 이 정도의 일반적인 원칙만 잡혀 있지 네네. 쿼드의 미션이 무엇이다. 1, 2, 3 이렇게 정해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혹자분들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더 빨리 한국이 쿼드에 가입해서 아젠다 세팅할 때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말씀도 하시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은 예전에도 중국이 AIIB 아시아 그 인프라 투자은행을 투자은행, 했을 네. 때도 우리 가입이 너무 늦어서 그 주도권을 놓쳤다. 우리 지분 확보에 실패했다 막 비판을 했지만 AIB 창설되고 몇 년 후에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1대1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쿼드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네네. 쿼드가 어떻게 발전이 되는가를 보면서 나중에 이게 쿼드에서 멤버를 확대하든지 아니면 쿼드 플러스로 갈 때 윤석열 정부가 한국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정하는 것이 더 순서에 맞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쿼드에 가입을 뭐 해야 된다, 필수적이다라까지 말씀을 주셨고 쿼드 가입 여부에 관련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걸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쿼드에 가입하는 게 우리가 뭐 일종의 되게 정말 이건 이부법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미국 편에 서는 게 아니냐라고 중국이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드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게 우리가 항상 미중 갈등 사이에서 뭔가 아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줄타기를 해왔다면 거기서는 분명히 부정적인 이슈가 되는 건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좀 나올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그 한중 관계와 관련돼서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은 그동안에 뭐 안보는 한미동맹, 네. 경제 협력은 중국. 그리고 이미 또 상호 의존도가 많이 높아졌죠. 경제와 관련돼서.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중국이 또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그리고 항상 그 국익에서 두 가지가 평화와 번영인 거죠. 또 남북 관계에서도 보면 평화와 번영 두 개의 그 맞아요. 키워드가 항상 가장 같이 중요한 작동을 하고 가치. 있기 때문에 예. 미국과 중국을 이야기할 때 한쪽은 안보, 한쪽은 평화, 번영 이 부분이 연결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균형 외교, 그다음에 모두 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보면 외교의 그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은 항상 어디에 더 중점을 두고 어디에 더 중점을 뒀을 때 우리가 국익을 추구하는데 더 유리했는지를 생각을 해본다면 그렇죠. 실질적으로 중국과의 그동안에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보면 30년이라고 하지만 예, 예. 우리가 안보 문제와 관련돼서 굉장히 지금 튼튼한 안보가 바탕이 돼야 그 위에 평화와 번영이 올라설 올라설 있다. 수가 있는 거죠. 예, 맞아요. 그런데 보면 사드라든지 이전에 그런 거를 봤을 때 우리가 정말 경협 부분, 경제와 협력과 관련돼서 이 부분이 우리가 안보 문제와 이렇게 충돌되는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그럼 우리 거를 이거 포기를 해야 되느냐. 그렇죠.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여기서 근본적인 이제 문제 제기가 항상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럼요. 그렇다면 앞으로 북한의 문제가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만큼 계속해서 평화적인 모멘텀을 이어가면서 북한과의 대화라든지 또 어떻게 보면은 북한의 비핵화라든지 이런 게 성공적으로 앞으로 전개될 수가 있느냐. 그럼 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큰데 그럼 앞으로 중국이 그 부분을 충분하게 서포트를 해줄 수 있을까라는 걸 질문을 던져보면 네. 지난 5년간의 중국의 태도를 보나 우리의 안보 문제를 보나 해서 또 경협이나 문화 부분에 있어서도 네. 중국의 태도를 보면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중 관계에 있어서도 앞에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당당한 외교라 함은 네. 우리가 북한 문제 또 우리의 또 외교 안보 문제 이런 거를 종합을 해봤을 때 중국이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좀 계산이 좀 다시 필요하지 않는가. 물론 지리적으로 옆에 있다라고 하지만 네네. 여러 가지 요인들을 봤을 때 중국에 대한 평가가 혹시 과대평가된 부분은 없는지 여기에 대한 객관적이고 점검이 냉철하게.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네. 점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윤 정부 하에서 그 한미 동맹을 실질적으로 더 강화해 나가고 좀 복원해야 할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면은 분명히 중국에서 엄청난 신경을 쓸 것이고 그러한 우리가 구체적인 외교적 조치를 취한다면은 네. 중국도 아마 상당한 그 압박을 우리한테 가해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코드 문제도
뭐 우리가 지금 나서서 가입하겠소 나가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계적으로 쿼드의 활동에 우리가 여러 가지 참여를 하면서 하다 보면은 한국은 중요한 이미 나라니까 인태 전략에 있어서 뭐 미국의 아주 그 필수적인 그러한 국가로 우리가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쿼드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이점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은 네. 지금 일본하고 지금 인도, 호주가 네. 이제 그 쿼드. 미국을 제외하고 쿼드의 구성원인데 네. 이 나라가 중국과는 엄청난 경제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중국하고 또 영내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윤 당선인께서 이 세 나라하고 전화를 하는 거 보고 아 역시 그 좀 지금 뭐 문재인 정부나 과거 정부하고는 차별화된 외교를 좀 해보겠다는 네. 그런 생각이 있으시구나 하는 저는 그런 걸 좀 느꼈고요. 그래서 중국과의 경제 의존 관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전략적 유대 관계 연대를 통해서 중국이 패권 국가 이 지역의 주인이 되겠다는 것을 지금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기대하는 거거든요. 일본, 인도, 호주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좀 잘 그 점을 보면서 우리도 앞으로 중국한테 뭐 예속은 안 되겠지만은 중국의 영향하에서 너무나 그 종속이 되면은 우리 외교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묶여 그래서 있으니. 네, 묶이게 되는 거고 또 뭐 그 사드 배치를 뭐 철회하라고 했고 그래 뭐 그러한 압력에 따라서 뭐 과거 정부가 사드 배치 더 안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윤 당선인도 사드 배치를 더 하거나 안 하거나 하는 거는 우리의 주권적 결정이고 그러니까요. 이거는 북한의 위협 때문에 이런 사드를 우리가 들여왔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의 위협이 지금 뭐 ICBM 자꾸 또 쏘아대고 네, 하는데 발사하고 실패하고 이런 게 이러고 있으니까. 그냥 완전히 증가되고 아마 윤 정부 초기에는 이런 도발이 아마 좀 더 많아질 것이다. 것으로 네. 예상을 하는데 이럴 경우에 중국이 과연 우리 편에 서서 우리의 입장을 대변해서 그런 걸 다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느냐 너무 과도한 그 기대를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된다라고 봅니다. 보시는군요. 봉현님, 근데 예, 사실 저도 두 분 말씀에 동의하는 게 뭐냐면 뭐 이제 윤석열 정부의 외교가 어떤 외교가 될 것이냐 지금 나오는 게 이제 실용 외교가 될 것이다. 네, 다자 네. 외교, 가치 외교, 글로벌 외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핵심은 똑같다고 봅니다. 뭐냐면 주는 만큼 우리도 주고 안 주면은 우리도 카드를 쥐고 있고 잘해주는 나라하고는 협력을 더 하고 강화하고. 잘 안 해주는 나라랑은 이제 협력을 좀 줄여가지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이런 그 정제된 외교 전략을 취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교에서 실패하는 것은 막연한 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먼저 양보를 했다가 아무 실속이 없는 경우가 가장 국가 패착이 이익 될수 차원에서는 있죠. 패착이니까요. 맞아요. 보고 받은 다음에 확실한 거에 우리가 행동을 맞추는 것이 레이블이 어떻든지 간에 한국의 국가 이익, 핵심 국가 이익을 보호하는 데는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닌가 보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윤석열 그 정부가 외교안보 정책에서 좀 유념해야 될 것은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속도에 너무 매몰돼서 급한 일부터 하다가 오히려 외교 안보 정책의 효과가 반감되는 그런 상황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수석님께서도 사드 추가 배치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드 추가 배치를 당장 오늘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렇죠. 네. 하지만 만약에 북한이 지금 ICBM 관련돼서 여러 가지 미사일 실험을 하고 있고 만약 4월 15일 태양절 전후로 해서 다시 화성 15호나 준하는 ICBM 테스트를 한다면은 우리나라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중국이 만약에 북한의 그런 장거리 미사일 실험 도발에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중국한테 빚진 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가서 북한이 도발을 했고 위협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상응하는 우리를 지켜야 조치로 된다는 거죠.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로서 사드를 추가 배치한다면
어느 나라에 대해서도 그리고 국내 여론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가 할 말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전에 사드 추가 배치를 미리 해본다면은 이 설명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했는지에 대한 그렇죠. 막 말이 많아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중국에서 어떤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다면 예를 들면은 한한령을 뭐 푼다든지 네네. 그 문재인 정부에서 9차례나 정상회담을 요청했는데 사실 시진핑 정부는 그것을 수용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더 거기 매달려 가지고 뭘 미리 더 주고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고, 그리고 네. 2017년에 문재인 정부가 선언한 그 입장이라 그러죠. 정책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네네. 삼불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중국에 대해서 메시지를 던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삼불 입장을 우리 정부가 고수했다면은 우리가 중국 정부의 우려에 대해서는 대단히 오랜 시간 동안에 큰 성의를 보인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중국이 당연시할 것인가? 이것을 당연히 한국은 계속해야 된다고 요구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이제 한국이 이렇게까지 우리가 성의를 보이고 중국의 안보 위협에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줬으니까 이제는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성의를 보이고 보답을 할 차례다라는 메시지를 베이징에 보낼 것인지 이것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뭐 말씀 주신 사드, 그러니까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같은 경우는 한번 우리가 한 2015년에 이제 중국과의 갈등을 좀 빚었던 이유가 되기도 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확인은 할 부분은 확인을 하고 나중에 정당한 이유,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한 안보를 지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면 사드 배치도 추가적으로 나중에는 뭐 배치 여부를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가장 우리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것 중 하나는 역시 북한의 도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올 들어서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뭐 실패하긴 했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당선이 된 이후에도 미사일 발사를 시도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계속될 것 같고 보통 그리고 새 정부가 출범할 때쯤에 좀 많은 도발이 있잖아요. 아까 태양절도 말씀하셨고 그랬을 때는 우리가 좀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보고 가야 될지 그리고 선제 타격론 그리고 대북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기조를 얘기를 했던 윤석열 당선인이 앞으로 또 대북 관계를 또 어떻게 가져갈지도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거든요. 네. 북한의 이런 도발은 보면 지난 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10차례의 맞아요.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고 거기엔 네. 또 신형 미사일들도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북한이 이게 행정부 정권 교체기 때마다 북한의 도발이 높아졌느냐? 네네. 라고 질문한다면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오히려 그런 현상이 보이는 거와 관련돼서 정권 교체기가 되면 새로운 행정부에게 북한이 보다 강압을 통해서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실제로 북한의 도발의 패턴이라든지 도발의 행보를 이렇게 보면은 사실상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의 북한이 1월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보인 행보를 예. 보면은 2019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 정부 하에서 북한의 미사일과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가 되어 온 거죠. 네네. 그렇다면 지난 1월부터 됐다면 우리가 대선 있기 전부터 북한의 이러한 도발 추이는 계속해서 강화되어 왔던 추세고 누가 됐던 간에 북한의 도발 행보는 계속해서 전개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는 북한이 8차 당대회 이후의 국방 발전 5개년 계획 네. 또 새로운 무기 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서 계속 전개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의 문제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냐는 그렇죠. 거죠. 신행정부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이 높아졌느냐? 그다음에 지금 정부가 이전 정부에 비해서 보다 더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취할 거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의 강도가 높아질 것이다. 네. 이런 해석은 맞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북한이 그동안에 보여왔던 이런 행태에 대해서 그렇다면 북한이 이전에 우리의 대북 정책이 이렇게 효과가 없다면 앞으로 신행정부 하에서의 대북 정책은 어떤 방향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에 그렇죠. 더 포커스가 맞춰져야 뭔가 된다는 효과적인 거죠.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에 있는 행정부와 다르게 새롭게 들어오는 행정부에서는 북한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상호주의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죠. 북한이 합의를 한 거에 대해서 준수하지 못하고 네네. 북한이 도발을 계속 국제사회의 이런 경고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북한이 이런 도발을 단행할 경우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의
대비태세 강화라든지 이러한 네. 조치도 보다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와 관련된 거를 이걸 단순히 대북 정책 강화라고 명명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네, 말씀 예, 주시죠. 저도 이호능 박사님과 의견을 같이 하는 게 뭐냐면 이것은 누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북한이 뭐 미사일 시험을 더 자주 하고, 많이 하고, 네. 뭐 긴장을 고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벌써 이렇게 계획이 2019년부터 이야기하시는데 특히 2021년 1월에 8차 당대에서 선언을 했거든요. 그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이러는 조치를 해야 된다. 네네. 그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북한은 자기 스케줄대로 계속 뚜벅뚜벅 가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 부부장의 설명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 도발이라고 하는데 여기 유감을 표시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그 누구를 겨냥하고 그 어떤 시기를 선택해서 도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당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국방 과학 발전 및 무기 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의 첫해 중점 과제 수행을 위한 정상적이고 자유적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여정 부부장이 친절하게 추가 설명도 해줬어요. 꼬집어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준다면 남조선의 국방 중기 계획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남조선의 국방, 우리의 국방 중기 계획은 이제 정권에 상관없이 계속 5년 그렇죠. 동안 하는 거 아닙니까? 길게 목표 잡아놓은 달성. 계획대로 가는 것이다. 그걸 하는 거예요. 1월 달에부터 이제 10차례 실험도 하고 실패하면 다시 하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그 후보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당선이 됐습니다. 만약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어도 북한은 이런 행보를 계속 할 것이고 심상정 후보가 다음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이렇게 했을 것이고 누가 됐어도 그냥 사회자님이 하는 5월 10일부터 대한민국 새로운 대통령이 된다 해도 북한의 행동은 변하지 않았을 그래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변수와 관계없이 그냥 세워놓은 변수와 계획대로 가는 것이었다는 말씀이신 그러니까 거죠. 어떤 네. 누가 어떤 대통령이 됐고 무슨 얘기를 했다는 걸 핑계 삼아서 본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할 수는 있지만 북한은 지금 숙제가 있거든요. 과제가 있고 그것을 스케줄에 따라서 수행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중대 변수는 되지 않고 제가 볼 때는 이제 북한이 지금 2022년에 하는 것은 2022년에 한반도의 군사 긴장을 최대한으로 악화시켜서 2017년과 똑같이 만드는 겁니다. 아, 이제 2017년에 14차례 북한이 탄도미사일 실험하고 2차례 핵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트럼프 행정부와 이제 말의 전쟁도 했고 전쟁 위험에 대한 우려도 최고조로 올랐고. 올라왔었죠. 근데 그것을 전략 자산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2018년 1월에 김정은 위원장이 갑자기 신년사를 발표하면서 핵단추가 내 집무실 책상 위에 있지만 우리 동포가 개최하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지원을 위해서 우리는 도움을 줄 용의가 있다. 그리고 대화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갑자기 평화공세로 나왔죠. 저는 이런 패턴을 지금 북한 김정은 정권이 그대로 2022년에 답습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2022년 동안은 굉장히 고단한 한 해가 되겠지만 2023년 초가 되면은 그동안 하지 않았던 신년사를 발표하면서 새로운 한국 정부와 또다시 우크라이나 뭔가를. 사태, 그다음에 코로나 사태, 그다음에 11월 중간 선거로 피곤해진 바이든 행정부한테 평화 공세로 나올 그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뭐 대담한 전망을 하셨는데 꼭 그렇게 됐으면 저도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저는 그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분명한 메시지가 네. 그 한미 동맹을 강화해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또 그동안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2018년 그 김정은 트럼프 회담 이후에 한미 간의 그 군사 훈련이 중지가 됐습니다. 연합 훈련이. 지금 테이블에서 그냥 하는 그런 도상 연습으로 전락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는 북한의 어떤 도발을 그 억제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재개해야 됩니다. 아, 훈련을 재개된다. 그게 일정 부분 북한을 자극할 수도 있지만은 네네. 과거에 해왔던 것이고, 그리고 주한미군이 그 존재하는 이유는 군사 훈련을 해서 그 유사시에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대비 태세를 가지는 갖추고자 것이 하는, 네. 그 뭐 저 주한미군이 와가지고 햄버거 먹으면서 놀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런 비용만 뭐 들고 말이죠. 그거는 안 될 일이고 제대로 된 그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갖춰가는 그런 걸 지금이라도 이제 복원을 해야 될 것이고요. 저도 뭐 그 김대중 정부의 마지막 그 외교안보 수석으로 그때 이 북핵 문제가 아주 위기에 처했을 때
그 김정일을 만나러 평양에 그때 특사로 우리가 새 정부 그때 노무현 정부의 대표하고 또 우리 그때 당시에 임동원 특보라는 분이 계셨는데 같이 김정일을 만나러 갔는데 네네. 김정일을 못 만났습니다. 결과적으로. 네, 그렇지만 이 북한은 제가 보기에는 반드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소위 미사일 축보를 좀 많이 쏠 겁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긴장을 이제 뭐 조성을 것이다. 하고 그러면 한미가 어떻게 대응하느냐를 아마 테스트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도 이제 나갈 텐데 거기에 저희는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 되고요. 과거처럼 유화책으로 가서 어떻게 북한을 달래보자 하는 그런 정책은 또 뭐 분명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대비 태세는 한미 공조를 통해서 또 이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그 하나의 또 방법으로서는 반드시 일본의 참여를 우리가 좀 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한미일 공조를 통해서 이러한 그 모든 대비 태세를 갖춰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참 뭐 우리나라는 늘 이런 숙제를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새 정부의 어떤 외교 안보 정책이 어떻게 될지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면 그 어느 때보다 또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분쟁이 계속되고 있고 거기에 미중 갈등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북한의 도발은 뭐 계획적이었다고는 하지만 계획대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출범할 새 정부가 이 문제를 좀 현명하고 굉장히 또 섬세하고 예민하게 풀어낼 수 있을지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임성준 전 수석, 이호령 연구위원, 공영식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